자, 우리 뭐 전체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주력주 기준에서는 지난 목요일부터 폭락이 나왔던 방산주 쪽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법 정도고, 뭐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 또 현대차 하이닉스가 급락이 됐어요. 뭐 현대차는 그나마 뭐 좀 방어라도 했다고 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락에 뭐 수급도 꼬여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자사주 들어오는 곳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56,700원 자사주 100만 주 체결된 이후에 흐름에서 밑으로도 집어 던진 흐름입니다. 불과 이제 11월 13일 날 하루에 1,400만 주 쏟아냈단 말이에요. 1,400만 주. 그렇게 이제 쏟아냈는데 오늘 그 이슈 내용은 또 이제 데일리 시황들을 얘기해야 되고 데일리의 변동성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 그래야 되다 보니 케이블 경제 TV는 좀 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장이 좋든 안 좋든. 왜냐면 매일매일 데일리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환율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새로운 정부 미국의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서의 기준에 보조금의 재검토를 하겠다. 관세 폭탄이다. 반도체주를 뒤흔든다. 그럼 결론은 45대 대통령일 때 트럼프 전 대통령 45대 대통령일 때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사실상 뭐 반도체주가 그 당시에는 그럼 멀쩡했냐? 반도체에 대해서 뒤 흔드는 부분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이랑 똑같죠. 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장의 기준에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니 경기가 좋으니까 지표가 좋으니까 가지 뭐 지표가 안 좋은데 가겠어요? 우리의 체감 온도나 우리의 증시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는 안 되죠.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 2015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에 2020년도 이제 대선이 있었죠. 그러면 17년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할 때에 16년도 11월 9일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날짜에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11월 9일이 그러면 2017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슈팅이죠. 저 슈팅일 때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이 휘둘렸느냐? 아니, 전통적으로 공화당이면은 보호무역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 음? 공화당 쪽에 승기가 잡히면 부정적인 그 코멘트들을 많이 날렸다고. 완전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의 민주당의 대변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형성을 하죠. 근데 뭐 당선되고 나면 똑같아요. 뭐 전쟁하겠다는 거야? 상식적인 생각하자고요.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어찌됐건 글로벌 시장의 랠리는 형성돼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소외됐느냐 절대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됐는데 우리나라도 별 희한한 흐름의 기준이 된 거잖아요. 어? 결론적으로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랠리도 어마어마했죠. 거기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눌림폭의 기준 이게 뭐 더 확장 해석할 내용이 되나요? 유럽 쪽의 독일 어? 전혀 뭐 문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니키 또 대만 가권 지수 아니 얘네는 멀쩡한 거야? 우리나라만 뭐 관세 폭탄을 맞고 우리나라만 난리 나나요? 반도체주 그러면 일단은 TSMC 관련해서도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의 확대 해석의 기준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영원한 대장은 없다. 영원한 1등은 없다. 그러면 애플은 뭐 영원한 1등 애플은 어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월봉 보시면은 TSMC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13.53이에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40%씩 폭락이 나와야 되고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란 말이죠. 응? 트럼프 당선인 응? 선출되고 나서 어떤 뭐 비이성적인 폭락이 있었나요? TSMC가?
우리보다 더 큰 영향 받잖아. 불과 작년 초만 해도 삼성전자랑 비슷한 시가총액에 글로벌 시장 25위 정도 했던 업체가 순식간에 슈팅이 나와서 지금 글로벌 시장 8위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이제 10인데 여기가 가장 큰 문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문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결론은 시가총액 1위 이제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이쪽에 그 애플 쪽의 강세 흐름이 비이성적이거나 불편할 정도 수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로그 차트로 보시면 몇 퍼센트 올랐나 이거는 그냥 수치의 기준이잖아요. 수치 기준. 근데 몇 퍼센트 올랐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오른 게 없어요. 랠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도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그렇게 벅찬 거 없단 말이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이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로그 차트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2015년도 이후에 엔비디아가 좀 그 전체 시장에서 우하사가 뭐였어요? 응? 뒷담화 기준이 이들이 비트코인을 장난치는 거 아니냐? 머스크와 함께. 왜? 채굴을 해야 되니까 고사양 CPU가 필요한 거죠. 저땐 GPU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 CPU의 대량 판매, 고사양 CPU의 대량 판매 그 기준에 결과적으로 반도체주들의 슈팅. 저 당시 기준에 누가 집권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2017년부터 집권한 거 아니에요. 저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날라가서 미친 듯이 날라갔지. 그들의 흐름하고 똑같이 날라갔지. 소외되지 않았지. 국내 증시 신고가 못 내고 있는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20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겼지. 엔비디아의 흐름이 고점 찍고 10% 밀린 거 그냥 로그 차트가 아닌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도 맞아요. 어떤 거? 있잖아요. 너무 가팔라요. 뭐 어차피 뭐 계속 가는 건 아닐 테고 쉬었다도 갈 거고 조정을 받을 거고. 풀 뜯어먹는 소리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 갭이 또 나왔어요. 갭이 또 나오면은 윤정도 또 흥분하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상향이란 말이야. 오히려 이 멋들어진 흐름을 시각적으로 너무 가팔라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가팔르면 로그 차트로 보시면 되잖아. 그다지 오른 것도 없는데 왜 그다지 오른 게 없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다지 오른 게 없다라는 표현을 윤정도가 감히 할 수 있는 거는 실적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 업황 자체가 산업 자체가 바뀌었죠. 완전히 AI 쪽에 모든 자금이 집중되고 있죠. 고금리 시대에 조달되는 자금, 우리나라처럼 비이성적으로 바이오가 미친 듯이 날아가고 그런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부 IT에 집중이 됐잖아요. 전부. 시가총액 순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들의 시가총액이 사우디 아람코를 월등히 넘기는 22년까지만 해도 사우디 아람코 2조 달러 전후에 움직이면서 시가총액 1위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1, 2, 2위. 근데 사우디 아람코가 바보가 된 게 아니고 나머지 쪽이 어마어마한 슈팅과 함께 시가총액이 올랐잖아요. 산업 자체가 AI 쪽으로 저 깜짝 놀랐어요. 챗 GPT,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PPT 그냥 주제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 버리더만. 나도 그거 배우고 싶은데 맨날 뭐 미팅 있고 못 배우고 있는데 주말에 꼭 하려고 어렵지도 않아. 뭐 1시간, 2시간 배우면 되겠던데. 이거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 그냥 알아서 다 만들어 버리던데. 동영상까지 제작을 하던데. 그러한 시대가 도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고. 엔비디아, 애플도 날로 먹는 거잖아요. 애플의 플랫폼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폰 거기에 AI 기능 넣기 위해서 구글 쪽에서 애플에 주는 비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애플은 가만히 있어도 AI 수혜 준 거고 주도 준 거고. 거기에 MS는 어때요? MS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죠. 로고 차트로 보면 얘도 뭐 문제 있나요? 없어.
엄청난 거죠. 이렇게 보면 가파르게 올랐다 조정받아야 된다. 아니라니까.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훼손될 일이 없는 거예요. 어? 지금 구조의 시장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쪽 대비해서 요 고점 21년도 고점을 넘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근데 갭으로 넘겼어 이번 달에 갭 상승으로. 어? 슈팅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돌파 갭이죠. 돌파 갭의 기준이면 여기까지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80불에서 190불, 190, 300달러 보면 돼 저는. 이렇게 되면. 알파벳 목표 주가 얼마야? 300달러.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잡으면 돼. 130불에서. 그럼 130불 대비해서로 기준 잡으면 얼마? 250달러. 1차 250달러, 2차 300달러. 야, 여기서 그렇게 슈팅이 나온다고? 아니, 대안이 없어요. 고금리 시대에, 아니, 고금리 시대에, 고금리 시대, 고금리 시대, 고금리 시대. 자금이, 조달 자금이 금리가 높다 보니 성장주에 갈 수밖에 없고, 성장주로 간 자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느 쪽 AI 관련 기반의 종목군들 쪽 얘네가 무너지려면 엔비디아가 막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매번 계속 1위 할 수 없으니 조정받을 거다. 그걸 용인해 줘라. 뭔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소설 써? 아니 무슨 뭐 그냥 막연히 그냥 엔비디아 조정받을 수 있어. 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실적이 좋은데 어떻게 하는 얘기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잖아요. 주가 1조 달러 넘길 때 그때가 주당 순이익이 얼마? 10센트였어. 10센트. 주당 순이익이 지금 뭐 주식 분할해 가지고 10센트. 10센트였는데 그게 80센트야 지금. 그죠? 8배 올랐잖아. 주가가 8배 올랐죠. 저때 1조 달러 넘겼는데 지금 뭐 8조 달러야? 아니잖아. 그거 대비해서 반 올라왔는데 뭘 그거 갖고 그렇게까지. 아니 그러니까 엔비디아 말고 누굴 매수해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주는 조건이 아니라 엔비디아 이외에 탑 10 혹은 탑 20위 안에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글로벌 시장 전체 10위 혹은 20위 안에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엔비디아처럼 실적이 8배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없어. 저평가라는 게 아니라 얘가 깨지려면 얘 자체적인 문제에서 깨질 수도 있겠지만은 얘가 깨지려면 큰 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얘가 깨지려면 금리를 급격히 낮출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야 지금의 산업 분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대안이 없어. 삼성전자는 납품 못하잖아. 걔가 납품을 못해도 IT가 지금 다 발주를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어디서 조달할 건데 삼성전자 이외에 하이닉스 이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외에 어디서 조달할 건데. 삼성전자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1%입니다. 엔비디아에 납품을 안 할 뿐이지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왜? 퀄통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TSMC도 시비 걸 거 아니야. 삼성 들어오는 거 싫을 거 아니야. 그쪽도 경쟁사인데. 삼성이 다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조립까지 싹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오래간만에 미국 그 종목들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얘들은 잘 나가게 냅두고 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가능성이 있네요. 불가능하잖아. 엔비디아가 저렇게 날아가고 있고 얘네들이 AI 기반 업체가 다 날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반도체를 안 갖다 쓴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야 니들은 적자 보면서 팔아라. 이게 되냐고. 전쟁하자는 거야? 그럼 미국하고 다 끊고 우리한테나 뭐 무슨 큰형님이고 나발이지. 중동 가봐. 미국은 아주 우리가 일본 싫어하듯이 굉장히 싫어하는 국가가 되는 거고 유럽 가봐봐. 우리가 동남아 애들 손가락질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세대는 안 그렇지만은 우리 세대만 해도 동남아 분들 아이고 뭐 이렇게 보잖아. 하대하고 유럽 친구들이 미국을 연세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내 동생 버린 국가를 까불까불하면 손가락질하고 하대하지. 뭔 그렇게 우리한테 큰 형이야 걔네가. 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와 또 진보의 차이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거를 좀 보려고 해야지. 시장 좋아서 수익 날 때는 그냥 흥 하다가 또 손실 나면은 허 하다가 막 어? 냉정한 부분을 못 찾아내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겨워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러한 그 미국 쪽의 주도력을 가져가는 업체들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에서도 아니고 동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라는 거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의 지금의 위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라는 거 하고, 왜 밀리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뭐 케빈 선생님 또 질문 주셨는데 일부러 저를 뭐라 그럴까 편하게 냅두지 않으시려고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 보시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뭐 어떤 뭐 잘못이나 문제가 있나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그 집권 당시에 45기 그 시절 당시에 또 당선되고 또 승기를 잡고 있을 당시에 뭐 하반기부터 승기를 잡았다고 칩시다. 전혀 예측 못했다고 아냐. 미국에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승기를 그 당시에도 점하고 있었어요. 그게 SBS, CNBC 그 당시 CNBC였어요. 방송 나갈 때 그 자료들을 다 객관적으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작년 10월에도 말씀드렸어요. 힐러리 후보가 우세하지 않았어 결코 하반기 이후에 특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가 지금도 검색해 보면 나와요. 객관적인 게. 어찌됐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기준에서 삼성전자 못 갔습니까? 어? 아니 집권 후기에 이제 뭐 세제 혜택을 줄여버리겠다, 보조금 줄이겠다 이랬습니까? 아니잖아. 그리고 요 기준에서 뭐예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예요, 이게. 요 기준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수는 사상 최대치가 아니었어. 하이닉스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고. 그 다음에 수급이 꼬여도 이때 외국인이 팔았지 기관이 죽어라고 팔았을까봐? 수급이 이렇게 꼬여도 세 달 만에, 세 달도 아니에요. 11월, 12월, 1월, 11일까지 두 달하고 3분의 1 기간 동안에 70%, 하이닉스도 70%, 현대차도 70%, 기아도 70%, LG화학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LG화학도 70% 이상씩의 슈팅들이 다 나왔어. 뭐 개뿔이나 외국인이 팔았다고 무조건 주가가 폭락을 해야 정상이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51.5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바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5%판 외국인은 똘똘한 거고 나머지는 바보입니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돌리는 게 글로벌 시장의 바닥하고 똑같습니다. 22년도 9월 말 10월 초 기준에서 오늘까지의 기준에 수급 보시면 농담이 아니라 외국인들 매수라니까요. 순매수 1.5%. 어? 1.5% 사고 있어. 지금 외국인이 죽어라고 팔아가지고 주가가 박살났다며. 그럼 누적적으로 외국인들이 1.5% 샀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22년도 요 12월 이후 대비해서 주가가 월등히 올라와 있어야지. 예? 5% 팔아가지고 40% 밀렸는데 1.5% 사갖고 있는데 이 저점 대비해서 폭등이 나와 있어야지. 예? 그리고 하이닉스 3%판 이후에 40% 깨졌다가 다시 1.3% 대사면서 40% 들어올렸잖아요. 그럼 얘는 아직도 1.5% 갖고 있는데 이 주가가 그러면 단순한 수급 논리로만 따져도 맞는 주가냐고? 아니죠. 실적으로 따져도 맞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어? 누구만 팔았어요? 외국인만 이번에 팔은 거예요. 외국인만. 그리고 개인들만 산 거고. 그리고 기간은 관망이에요. 이 기준에서 거의 기간이 판 거 없죠. 요 기준에서 그러면 안 판 기간은 뭐야? 바보여서 안 파는 거야? 어?
내다 파는 외국인이 똘똘한 거면은 지금 현재 나머지 51.57%의 외국인은 바본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상황만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그 흐름보다는 어? 낮에도 하이닉스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의 재검토에 관련된 관세 폭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추이 추세가 다시 훼손된다거나 이게 당연한 거다, 이거 끝났다, 죽었다 이런 부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단순해요. 엔비디아발 HBM 독점력이죠 거의. TSMC와 삼자 구조로 딱. 그럼 그들이 아까 안 보셨어? TSMC 8% 고점 대비 8% 그것도 사상 최대치 고점 또 넘기고 우리처럼 7월에 고점 찍고 무너진 것도 아니고 계속 고점 넘기고 나서 올해 들어서도 월등히 우리보다 월등히 폭등. 근데 TSMC는 득을 보고 하이닉스는 뭐 적자 수준에서의 납품을 합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에요. 대부분이 다. 기관들은 거의 산 것도 없어. 그러면 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누적적인 외국인들 수급 상상을 초월하죠. 유통 물량도 없는 에 대해서 7% 정도 들어온 건가요? 8%?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40% 밀릴 때가 달랑 3% 팔았다니까? 달랑? 그리고 1.3% 돌리는데 40% 돌린 거예요. 달랑 그 달랑 3%에 40% 빠지니까 아니 기억 2달 전도 기억 안 나? 2달 전만 해도 하이닉스의 손가락질하고 대장만 갈 수는 없다, 뭐 얘만 갈 수는 없다. 삼성이 그나마 이제 슈팅 나고 개뿔이나 삼성이 이제 거기서 반등을 못 주고 40%까지 밀려버리니까 얘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죠. 요구를 덜 하죠. 안 하죠. 지금에 와서 이제 또 조금 쉬어가다 보니 볼멘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힘겨워하신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동감을 하죠. 삼성전자든 얘든. 근데 꼭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헛소리를 하니까 그게 짜증이 난다는 거야.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하여간의 결론. 지금 국내 증시가 못 가는 거는 저는 무조건 정책적인 부분에 찾습니다. 국내 그 금융시장의 혼란, 전체 우리나라에 다소 좀 혼란스럽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뭐 매 주말마다 뭐 나와가지고 양진영 다 그냥 뭐 잘했네 못했네 무슨 그 평화로운 집회기는 합니다만 그게 뭐하는 행위냐고. 진짜 다른 거 해야 될 시간에 야당도 민생을 챙겨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는 것뿐이 더 돼. 그렇게 혼란스러우니 뭐가 되겠냐고. 아니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찍어준 거 아니에요. 과반 이상이 어찌됐건 투표하신 분들의 과반 이상이 찍어준 거고 뭐 잘못됐으면 혼나야 되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또 상대 진영에서 또 그걸 뭐 몰라 하여간 머리 아파 그 이렇게까지 머리가 아픈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국내 그 정치 부분도 예전에는 뭐 거의 독재고 강압적으로 하다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이들이 무너지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다고 치고 현대차 왜 무너지는데 얘도 똑같아 관세 미국에 공장 많이 지었잖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바보에 얘는 안 팔았잖아 별로.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밀려 내려오는데 똑같은 얘기지만은 인덱스 쪽에서 자금을 뺀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비중이 23%였었던 삼성전자에서 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에 덩달아서 같이 뺐던 부분 중에 하이닉스는 그나마 되돌리는 그 수급이 들어와서 추가 하락이 아닌 되돌림의 흐름이었고 현대차도 뭐 얼결에 뭐 같이 동반적인 약세를 띈 거죠. 인덱스 쪽에서의 물량이 나오면서. 근데 현대차 쪽도 결국은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매도의 기준도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자금을 일부 뺀다라고 했을 때 대형주에 집중돼서 좀 뺀다라는 거죠. 뭐 지금 폭락으로 좀 버거운 방산이나 이런 쪽도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쪽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 상상을 초월해요. 하다 못해 현대차,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 아까 보셨잖아. 현대차 국내 기관은 거의 관망, 외국인들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 쌍끌이 순매수 1위 3조 이상을 샀죠. 올해만. 다시 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린 다 보긴 했지만 다시 접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 이렇게 보시면 녹화 방송 뭐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지금 순매수 금액이 3조입니다. 3조. 응? 올해 매수의 평균 단가가 한번 봅시다. 근데 저 부분이 좀 한탄스럽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기관들은 산 게 없어요. 그럼 정책적으로 기관들이 살 수 있게끔 연기금도 최근에 산 거예요. 최근에 연기금이 최근에 좀 사주니까 그나마 기관들 매도가 둔화되고 이제 기관에 매수가 생겨서 쌍끌이로 잡힌 거지. 원래는 기관들도 일부 뭐 사줘가지고 얘가 쌍끌이 순매수 1위였단 말이야. 당연히. 근데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번에 너무 많이 내다 팔았고 이제 삼성전자는 좀 매도 기준 잡히지만은 하이닉스도 뭐 올해만 따지면 좀 불편하지만 23년부터 따졌을 때 하이닉스도 외국인 순매수 최상이죠. 외국인 순매수 최상이잖아요. 그죠? 응?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 차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기간이 조금만 바뀌어줘도 되거든. 연기금이 비중을 조금만 높여줘도 국내 주식 비중을 그러면 인덱스 쪽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평균 단가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응? 자, 평균 단가가 외국인이 다 샀어요. 그 외국인이 얼마에 샀어요? 24만 1,000원에 샀어요. 외국인 바보야? 어? 아니 관세 폭탄이면 반도체가 박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전 당선인이 전 그 집권 시기에 그때 당시에도 당선되자마자 현대차 쪽 뭐 관세 부과한다고 뭐 난리 나고 쌩 난리 나고 그럼 얘 지금 외국인들이 다 샀잖아 1,200만 주를 그죠? 다 때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24만 원에 샀는데 안 팔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돌리는데 시장 안정화는 우리나라한테만 얘기되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폭등 내리는데 뭔 안정화야? 그럼 더 오르지 말란 얘기야? 너무 과열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좀 정책적으로 안정화되면 좋겠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지. 솔직히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 지금 시대에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독재 시대도 아니고 군사 정권도 아니고 근데도 무서워. 말 잘못하면 끌려가거나 소송당할까 봐. 예? 결론적으로 주도주들에 대한 자신감은 좀 벅찬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도주들에 대한 자신감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챙기실 수 있어야 되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도 너무 벅차서 이제 뭐 비중을 일부 우리가 일부를 축소를 시키면서 변동성 종목도 볼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의 조정은 잘 빠져나온 바이오 전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알테오젠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40만 8천 원 매도했으니까 그 이후에 변동성 매매 들어갔다가 뭐 손절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트 구성에 있어서는 잘 빠져나왔다. 근데 방산 쪽에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방산 쪽에서. 그래서 그 방산 쪽의 기준을 예를 든다면 주력주도 고점 대비 40%씩 밀리고 했지만 또 무너져 내릴 때 뭐 숨도 못 쉬게 무너져 내린 그 기준이 형성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방산 쪽의 기준처럼 지난 목요일 날부터 해서 폭락의 흐름이 연출되는 그러면 변동률도 불편하고요. 두 번째 기준은 변동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대처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방산 쪽의 기준의 수급 범위가 뭐 전거래일까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이 슈팅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쪽도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올해 들어서의 기준에 이게 이제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7%대였나요? 8% 수준이었죠. 8% 정도의 매집이 된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손바뀜이 있었을 테지만 7월 고점 7월 30일 날 33만 원 찍고 나서 수급이 꼬여졌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인적 분할의 거래 정지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 9월 말 10월 다시 이제 9월 말에 상장되고 10월 거래가 됐을 때 우리는 빠르게 따라붙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라서 저 수급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최악의 경우는 7월 말에 수급하고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25만 원까지도 막 흘러내릴 수도 있어. 비슷한 수급에서 조금 수급이 꼬이니까 저기까지 쏟아졌으니까. 근데 손바뀐 과정까지 다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한 거 최근 내 기준에서 재편입한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한 거 재편입 혹은 신규 편입 이 가격에. 그래서 과도한 수급 대비 과도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되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하루에 형성되는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가 이제 뭐 300만 주 수준인데 지금 인적 분할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317만 주 6월 3일 날 하나정밀 기계 때문에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18% 움직였어요. 장중에. 저때 당시 시가총액 10조짜리가 18% 슈팅 나오고 꼬리 달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저 부분에 인적 분할 빼주면 10% 빼주면 250만 주 혹은 뭐 270만 주, 80만 주가 돼요. 근데 지금 거래도 없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없더라도 일반 그 형성된 거래에 절반 이상의 절반의 매도 물량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도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21일입니다. 장중에 9% 빠졌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돌렸어요. 다행히. 근데 월요일, 화요일 특히 어제 뭐 멘붕 온 거죠. 그럼 오늘 급격히 돌려줘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냥 별 희한한 소문에 그냥 눌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떠넘기든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누적 수급이 보시는 것처럼 누적 수급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매수가 들어온. 그러니까 뭐 유한양행처럼 이슈는 묽어졌는데 손바뀜은 있을지언정 순매수가 없죠. 그런 종목이 무너져 내리면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임상 성공하고 뭐 FDA 승인됐다고 해서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뭐 저평가예요? 아니잖아. 슈팅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은 정점을 찍으려면 두 가지 요인이 잡혀야죠. 업황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게 실적에서 명확해지든가. 근데 신규 수주가 일부라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계속. 그리고 수급이 그것을 인정하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는 엄밀히 얘기해서 수급이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또 재상장된 이후의 수급만 놓고 따지더라도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거죠. 과도한 거는 과도하게 밀려 내려간 만큼의 흐름은 빠르게 돌릴 수 있다. 오늘은 한 템포 쉬었지만 그럼 최악의 경우는 어제 거래 물량을 소진시키려면 오늘 내일 내일 이제 좀 뺑뺑이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드는 거예요. 월요일 날 기준에 반대 매매 혹은 월요일 날 기준에 신용 들어왔거나 미수 들어온 물량들 정리. 근데 그거 영향이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 관여도가 거의 없어요.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는 시장에서 일부 소형 잡주들에 대해서 개인들끼리 부딪혔는데 누군가가 막 미수 쓰고 신용 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얘기하고 대형주는 개인들의 관여도가 거의 없는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기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신용 갖다 써가지고 미수 갖다 써가지고 내일이나 월요일날 막 물량 막 소진시켜야 돼 그거 아니잖아.
개인들 물량이 그런 물량이 있다 해도 영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체 추이에. 현대로템도 봐보세요. 저 올해 수급만 저것만 18% 정도 매수야. 근데 얘도 웃기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외국인들 매수. 대부분 다. 응? 대부분 다. 자,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다 외국인이죠. 응? 조금 전에 현대차의 기준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쌍크리스 매수 1위였잖아. 얘도 금액 기준으로 2천만 주에 달해요. 이게 이번 조정에서 뭐 빠져나간 물량이 있어? 없어. 주가만 박살 난 거야. 물론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주가 많이 올라와 있죠. 프리미엄이 있죠. 근데 2천만 주 까고 내려가면 지금부터 다 손절이게? 얘도 최악의 경우로 따진다면 손바뀜 있었던 거 다 무시하고 7월 말의 기준에 형성돼 있던 주가 4만 원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수급이 여기서부터 꼬여야지. 꼬일 만큼의 어떤 악재가 있어야지. 근데 악재가 나와 있는 악재가 다잖아요. 뭔데? 뭐 머스크가 응? 얘하고도 상관도 별로 없이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갖고 있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 그냥 까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방산 예산 줄여버리겠다. 아휴. 그럼 똘똘한 외국인이 팔았겠지. 과도하다. 이런 음봉이 비이성적으로 떨어져 있는 케이스의 흐름이 최근 내 역대적으로 없었어요. 2020년 이후에 없었던 걸로 전 기억해요. 2020년 이후에. 2020년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는 뭐예요? 2020년부터 2022년 죄송합니다. 2022년. 2022년부터의 기준이 뭐예요? 2022년부터 이제 수급이 일부 개선되기 시작하는데 방산에 대한 정책이 그때 개선된 거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상전 22년 3월입니다. 그때 기준부터 정부 차원에서 정책금융 제도를 많이 완화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음봉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있어요. 수급이 중간에 꼬일 때도 한 방에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은 빠르게 돌리는데 만약에 빠르게 안 돌리면 조금 시차를 두고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를 보고 주력 포트에서 뺄까에 대한 고민도 한다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로고 차트로 보시면 되는데 로고 차트에서도 마찬가지. 주봉 단위 이렇게 때리는 경우는 없다.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려면은 응? 아 그래 차익 실현 무지하게 하는구나. 이렇게라도 형성돼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수급 범위가 그렇게 뭐 벅찬 흐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도 오늘 프로그램 쪽에 수급 그대로가 대부분 다 외국인으로 직계 잡히고 기관들 쪽에서는 뭐 서로 엇박자 매수 매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물량 그대로 매수와 매도가 잡히죠.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이 시가총액 극대형주 이외에 그러니까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외에 뭐 KB금융 이런 종목 이외에는 프로그램 수급이 대부분 외국계 액티브 쪽으로 대부분 잡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 그리고 절대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으로 생각해서 외국인이 이만큼 샀어요. 기관이 이만큼 팔았어요. 이런 식의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뭐 단순한 수급 논리로 볼 때 지금 아주 단기간에 11월 4일 이후에 얘도 뭐 단순해요. 11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1월 달 이후에 11월 달 이후에 왜 그러냐면은 얘는 11월 4일부터 샀거든. 본격적으로는 6일부터 산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11월 4일 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몇이 3위입니다. 3위. 시가총액 3위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쌍끌이 순매수 들어온 종목이 얘란 말이에요. 얘. 누구? 하나 시스템. 얼마? 3위. 1,900억. 870만 주. 순매수 기준에 명확하게 나온 요 기준에 몇만 주? 840만 주. 이쪽으로 따지면 870만 주. 870만 주 나누기 1억 9천만 주에 5%에 달하는 거야. 5%. 응? 5%에 가까운 물량. 4%대.
4%대 매수 평균 단가 아셔야죠. 어? 아셔야죠. 매수 평균 단가 얼마예요? 24년 11월 04일부터 평균 단가 얼마입니까? 개인들이 25,000원에 뺏겼어. 이거는 할인이 돼 있어. 할인이 할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종목군 중에서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오션 조선주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에서 압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JYP가 오버주식 나오고 꺾인다든가 했을 때 차익 실현한다면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응?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뭐 방산이 어때요? 뭐가 어때요? 미국발 악영향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수급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응? 결과적으로 LIG 넥슨이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매수했어요. LIG 넥슨도 26.34가 빠져 있는데 얘가 지금 뭐 수급이 조금 꼬여 있지만 이렇게 무너질 그런 흐름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야. 수급 강도도 먼저 번에 실적 안 좋다고 한번 제대로 두들겨 맞을 때 그 흐름 대비해서도, 응?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수급이 꼬인 게 아니잖아요. 순매수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매수와 매도 다 감안했을 때. 고점 찍고 16% 밀리는데 들어 올리는 게 누가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들어 올렸잖아. 그들이. 근데 그들이 빠져나갔냐고. 아니죠. 그래서 너무 벅차하시기보다는 좀 자신감 갖고 무리수만 안 두면, 그 무리수 안 둔다는 거는 비중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외의 종목군들의 비중은 펀더멘탈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내에 거래가 터지고 그 거래 터진 수급이 메이저들의 수급이어서 순매수까지 겹쳐져 있어서 들여다본 거기 때문에, 예?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맹신해서 끝내줍니다.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훼손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조심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이평선, 단기 이평선, 단순 이평선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대처하기보다는 최소한 이런 종목군들은 유지하면서 대처하면서 기준점 설정하는 걸로, 어? 예를 들면 어제 KB금융, 이게 지금 5일선 이탈된 거예요. 정리했다가 오늘 5일선 넘기고 갭상승으로 나왔어. 그럼 이때 따라 붙었다가 다시 꼬리 달릴 때 5일선이 이탈됐어. 그럼 또 손절했다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KB금융 변동성이. 주력주는 단순 이평이나 단순한 기준점에서만 대처하지는 않는다. KB금융하고 오늘 JYP가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한 건데, JYP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수급 눌립니다. 누군가 때려 사주니까 가는 거지. 11월 이후에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얘도 아까 보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11월 이후에 보시면은 270만 주입니다. 요 짧은 단기간에, 예? 얼마? 8%. 8%면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데, 그런데도 주식수는 제한적으로 비중은 5% 미만으로만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왜 그렇게 말씀드려요? 유통 물량이 대주주와 외국인 합산해봐야 40%뿐이 안 돼요. 8% 샀다고 어마어마하다,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물량의 차익 실현 욕구도 나올 수 있고, 응? 지급 물량을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자금 집행하던 쪽에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거래가 급감하기 때문에 환급성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개별적인 매매는 상관이 없는데, 또 비중을, 우리 방은 자산 규모가 크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갔을 때는 불편하다. 그리고 변동률이 커요. 조그마한 물량이 휘청휘청합니다. 올라갈 때도 가벼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SM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SM을 가지고 왔었고, 수급 논리 플러스 이제 뭐 여러 이슈 다 가지고 왔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는 이제 M&A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이제 엄청난 수익을 냈던 거고 이런 종목도 이런 엄청난 수급 이후에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좀 과한데 15만 원 찍고 10만 원까지 내려와 15만 원 찍고 30% 이상이야. 수급이 그렇게 꼬이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 좀 쌓여 있었죠. 근데 하는 사이에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훅 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급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슈팅이 나오지 않아요. 이때 당시 보시면 이때도 그 엔터주들이 한 20%씩 매집이 됐어요. 뭐 지금 이제 8%이 정도는 공매 대차 상환이 있을 거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슈팅도 작고 조정은 깊고 이게 3주씩 기다리면 가겠지. 앞전고점 뚫고 또 눌려.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의 추이 추세로 연동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슈팅이 많이 들어왔다.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눈에 지금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온다고. 응? 근데 이번에 이제 수급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지만은 슈팅 범위가 좀 많이 과합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좀 빼나 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수급 보니까 단기간에 많이 들어왔지만 어때요? 결론은 그렇구나. 응? 공매 대차도 있었겠구나. 그 부분에 상한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뭐 추세 좋고 추이 좋고 우리 종목인데 굳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차익 실현 설정 범위가 잡히면 뭐 그런 기준에서 따라오셔야 되고 오늘도 문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 강도를 드릴 때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잘 대처하시고 그러니까 매매 사인대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수급이 시작된 위치가 돼요. 그 수급만큼 슈팅이 나왔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부터 이제 좀 돌려놓고 있는데 대장은 네이버의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가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묶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든가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거래도 뒷받침되지 않고 거래도 뒷받침 안 되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린 종목인데 프로그램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강력한 프로그램 쪽의 매수 강도 그러니까 뭐 장중 시간대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최소 3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최소 50만 주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따라 붙지 못해요. 반등 나올 때. 결국은 이 흐름이 역부입장으로 깨지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소폭의 가격 반발력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이런 종목의 흐름은 요렇게 갑니다. 역부입장으로 안 나옵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월봉이나 주봉에서는 역부입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일봉으로 보시면요. 충분히 빠져나올 구멍을 줘요. 여기 보시면 정점이 여기고 한동안 여기 위에서 맴돌잖아요. 근데 거래가 어때요? 없죠. 거래가 없어요. 이럴 때 한번 뭐 거래 빵? 에이 의미 없지. 그리고 무너지잖아. 결국은. 응? 그래서 에코프로처럼의 알테오젠의 슈팅도 만만치 않았는데 블록들 200만 주 4천억이나 블록들한 종목 20만 원에 그 물량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땐 여기서 더 팔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안 팔고 위에서 팔았으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아주 못된 친구들이죠. 제가 볼 땐 2대 주주도 제 또래던데 2대 주주도 아주 못돼 먹은 행위를 한 거죠. 어떤 내용에서든 결과론적으로 8월 6일 날 50만 주 팔아먹었고 그렇게 되면서 지분 5%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뭐 바로 신고 안 해도 되니까 10월 말에 지분 신고를 하고 5% 미만으로 내려왔어요라고 그래놓고 이날 제가 볼 땐 물량 다 팔아먹고 200만 주 중에 상당 부분 뭐 2대 주주가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대 주주 지분을 팔았다는 게 아니라 블록들 물량 근데 그가 가지고 있지는 않죠. 갖고 있어도 차명이죠. 그게 불법이고 누군가하고 뭐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블록들 친쪽하고 왜
블록딜 물량 아니고선 저기서 500만 주가 터질 이유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소송에 관련된 또 증자에 관련된 아예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그거 가지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왜 이미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기서 뭐 CFD 물량이 나왔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고 누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블록딜 물량이 저기서 터져 나온 거예요. 응? 아니 50만 주 때려 팔 때에도 가격 무시하고 이렇게 판다니까. 이렇게 팔아. 어? 근데 뭐 이때는 뭐 안 팔아? 팔 수 있지.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50만 주도 파는데 여기서 100만 주 못 팔겠어? 여기서 50만 주도 팔았는데 2대 주주가 여기서 블록딜 받은 물량 20만 원짜리 100만 주 못 털겠냐고. 근데 터는데 너무 털었는데 너무 과하게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2대 주주가 장내에서 200억 사요. 200억 큰 돈이죠. 개풀 뜯어먹는 200억이 뭐 큰 돈이요. 응? 가지고 있는 물량이 250만 주인데 지금 250만 주에 5%가 채 안 되고 4.99였단 말이에요. 0.124 가지고 지분 신고한 거. 근데 지분 신고를 장내에 했다니까. 장내 매수하고 장내 매수하고 11시 반쯤인가 매수하고 그때 지분 신고를 해요. 어우 소름 돋아 지금. 그 지분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장중에 나온 거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에서 보도 자료를.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지분 신고를 바로 내주는 게 케이스도 좀 드문 데다가 바로 내줬어. 바로 내줬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형 인터넷 언론사가 그거를 얼렁 지 혼자 쓰나 아무도 안 쓰고 메이저도 안 쓴 거를. 그러다가 그 슈팅 나온 난 다음에 퍼다 나르기 식의 기사들이 나온 거죠. 아 2대 주주가 사서 방어됐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날 또 까. 그 다음날 왜 까? 아 이게 진짜인 것 같아. 루머가 아니라. 아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또 까더니 거래량이 또 터졌어. 이 이틀이면 200만 주 다 털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반발이 나오는데 수급도 제한적이죠. 거래도 제한적이죠. 그 다음날 또 무너지는데 이제는 거래 뭐 물량이 나오는 게 없어. 오히려 이제 외국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블록딜 이후에 외국인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블록딜 이후에 외국인이 치고 들어와. 또라이들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 함부로 해서. 아니 정신 이상한 애들이냐고 외국계 애들이. 블록딜 4천억을 20만 원에 했는데 그건 보호해 수도 없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때려 사요. 얼른 팔으라고. 이 중에 MSCI 지수 편입 물량이 있어. 인덱스 물량. 그건 뭐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럼 나머지는 왜 들어오냐고. 그게 5% 정도 돼. 그것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빠져나갈 때 들어올리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자기들의 역할들을 다 했다면 20만 원 블록딜 물량 그 20만 원짜리예요? 블록딜 공시가 20만 원인 거지. 어떤 짱구가 블록딜 하면서 물량 받아가면서 실사도 안 하고 미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공시한 날 아이 블록딜이나 한번 해볼까 4천억인데 내가 그러고 사가나? 근데 외국계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야. 개인이야. 개인들은 어떻게 쪼개서 받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지. 어떤 식으로? 난 모르겠어요. 초조카가 알아서 했어. 그런 전환사채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요 가격에 블록딜을 했다. 그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블록딜 물량도 장난쳤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 20만 원보다 할인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소송 당할 수 있다니까. 고소를 해요. 그럼 내가 입증 못하면 나만 그냥 눈탱이 맞는 거야. 분명히 가능성이 월등한데 그렇다고 금감원이 금융당국이 거래소가 이런 데서 나한테 이 매매 내역을 다 까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주의하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프로그램이 3만 주 들어오면서 살짝 슈팅이 나와서 검색기에 떴단 말이죠. 그래 검색기에서도 유지가 됐어요. 유지되고 끝났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급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 들여다봐야지. 응? 그래서 일단은 뭐 알테오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 범위의 기준 그가
그러니까 수급 범위 기준을 떠나서 바이오 쪽 전체적인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때 유한양행도 뒤돌아보니 어때요? 거래 터지고 변동성이 큰 양봉인 날 저런 때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사실은. 고점 조금씩 더 높인다고 해서 윤정도도 매수 사인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매매하고. 응?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거래가 급감을 해요. 그나마 수급 들어와 있으면은 그 수급 규모가 크면은 덩달아서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할 텐데 그것도 없어. FDA 승인됐잖아요. 이 승인되고 이때 3%를 털었어요. 3% 급격히 털었잖아. 개인들 물량 받은 거 3%. 다만 본 이유는 매집 물량은 아니구나. 재료 누출 인식은 아니구나. 거래만 터져주면 유지가 되면 날아가겠구나. 이때 1조 3천억 터졌으니까. 2조 5천억, 2조. 그러면서 슈팅. 지금은요. 거래 급감했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검색기 뜨고 살짝 반등 나올 때 보여줘도 결국은 대부분이 꼴이에요. 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 들어 올렸는데 거기서 매물을 탁 두들겨 맞으면 추가 매수 안 하니까. 고점 대비 벌써 30% 빠져 있습니다. 응? 30% 빠져 있는데 삼성전자도 빠져 있는데 얘네들은 회복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저평가가 아니에요. 고평가, 엄청난 고평가. 얘도 심각하고 얘도. 응? 얘도 매번 그냥 전환 물량 상장하면 또 한 번 해먹고 이런 식의 펩트론도 심각한 애들이고 오늘 펩트론에 대한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코멘트인지 보고서 정식 보고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 끝내주는 업체라고 그런 식으로 해놨어. 나쁜 놈이지. 그렇게 훌륭한 업체인데 세일즈가 안 됐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사지도 않는 거를 그런 애들이 문제인 거야. 누가 썼는지는 뭐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래요? 대주주 지분 8%에 외국인 지분 실체를 알 수 없는 쪽에 5.9%에 단기 수급 다 빠져나갔는데 얘네가 수급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게 뭐냐고 10월 7일 날 말 같지도 않은 계약 공시를 내는데 금액은 못 밝히겠대. 그러고 나서 다시 수증 내리는데 이유 있어요? 내용 있어요? 없죠? 납입일에 날리잖아요. 결국은 이날은 그 전날 이슈 만들어 놓고 계약 공시 때문에 계약 공시 나오면 무조건 슈팅 나옵니까? 쥐들이 만들었겠지. 왜? 증자 성공해야 되니까 돈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냥 거래 터지고 양봉인 날만 보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날은 이틀뿐이 없어 사실은. 응? 맞잖아요.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때 보시면 거래 없죠. 쥐들이 작업 안 해. 작업 쉬었다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언제 작업해? 지들 납입일 날 주가 올려놔야 그나마 완납 들어오니까 납입일 날. 그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일부 빠져나갔죠. 그리고 다 빠져나간 거야. 조기 목적이 달성됐잖아. 얘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증자 들어오니까 돈 몇백억 들어올 거 아니야. 얘는 증자 얼마예요? 몇백억 되지 않나? 지금 시가총액 1조 6천억인데 0.12니까 10%니까 1,600억? 이런 쓰레기들 진짜 쥐들 대주주 납입하나 꼭 보세요 한번. 응? 8% 금액 진짜 납입하는지 제대로. 이런 애들 주주 배정 해놓고도 지들도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새로운 기술처럼. 하여간에 몇백억이 들어오잖아. 그럼 비용 써가지고 뭐 몇십억이든 뭐 썼어. 예를 들어서 얘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손절이잖아. 이 손절이잖아 지금 이거. 평균 단가가 있는데 여기서 평균 단가 요 정도 갖고 수익이라고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요때 들어온 평균 단가는 어떻게 할 건데. 어찌됐든 간에 비용을 받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있어요. 우리 다 합치면 1,000억 있습니다. 예전 100억이었어. 김성태가 쌍방울 먹기 전에 김성태가 그 장난칠 때가 김성태가 전부 다 한 살 많은가 동갑인가 그래요. 몇 번 봤었고 100억짜리 롤링 치던 친구고 그러다 얼결에 광림 먹고 쌍방울 먹고 나노스 먹고 그러면서 엄청 커진 거지. 유명한 건달이고 돈이 있으니까 건달 대접도 받고 또 어찌됐건
그런 식의 롤링을 한단 말이에요. 어? 돈을 받아.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 기준이면 100억이면 그때 당시는 어느 정도 소형주들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펩트론이야 뭐 조금 더 있어야겠지 자금이. 그럼 뭐 예를 기준 잡아서 예를 들어 1,000억이다. 그러면은 1,000억의 기준에 내가 자금이 있어. 그럼 요거 뭐 주가 얼마 올려줄 수 있어요? 50% 올려줄 수 있어요? 50% 올려주는데 뭐 예를 들면 200억 줘, 300억 줘, 500억 줘. 와닿지 않죠. 근데 그렇게 작업을 친단 말이에요. 그 비용 받고 자기들이 알아서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페이퍼 다 만들죠. 일정 다 만들죠. 몇 월 며칠 날 뭐 나오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재료 나오고 몇 월 며칠 날 어떤 거 나오고 몇 월 며칠 날 뭐 하고 다 설계하고 걔네들은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내서 먹는 게 아니고 이미 돈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올려서 자기들 손실 안 볼 정도에서 잘 빠져나오면 되고 손실이 일부 나오더라도 여기서 커버가 돼. 회사는 그 돈 주고 뭘 먹냐. 증자 돈 들어오잖아. 운영자금이잖아. 대부분이요. 이런 애들은. 운영자금 왜 지들 월급 빼먹는 거예요. 월급에 뭐 한다 뭐 한다 빼먹고 어디 희한한 소형 법인 하나 인수하고 그 법인은 벌써 지들 거고 그게 다 뒤에서 돌려서 아우 뭐 그 얘기하면 뭐해. 결론은 증자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끝난 거지. 증자 전까지 수급 들어왔고 그 다음인데 금융당국은 왜 못 잡냐. 잡을 방법이 없어. 나중에 걸리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렇게 또 시가총액 있는 애들은요. 아우 작업 여기 많이 해. 어? 하여간에 비이성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종목은 그래서 네이처셀, 펩트론 네이처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조심을 하는 거고 뭐 대놓고 수급 들어오면은 뭐 모를까. 또 루닛도 사실은 그렇게 편한 종목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거래가 없던 종목이 갑자기 터지잖아요. 그죠? 무슨 목적으로? 응? 17만 주면은 하루에 거래대금 얼마야? 몇십억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꼬리들이 이제 생겨요. 그러면 아래 위로 막 출렁출렁해. 그게 불편하다는 거지. 단기과열 지정 예고로서 안 들어갔을 뿐이고 만약에 우리가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아니었다면 JYP처럼 조금 비중은 5%로 들이지만 조금 주의해서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뭐 세게 들어갈 수 있었죠. 뭐 차익 실현도 하고. 근데 이런 그 단기과열 지정 예고 진입 안 되고도 이런 변동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쪽, 특히 이제 수급은 유입되어 있는 쪽, 방산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하죠. 응? 슈팅 잡아가기가. 그래서 지금 방산 쪽도 우리 이제 메타방도 결국은 11일부터 24%까지 수익 냈던 부분, 그게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다 수익을 낸 겁니다. 일주일 만에. 그걸 지금 다 까먹었어요. 지금 2% 수익이야. 11일 이후에 다 까먹고. 참 황당한 당황스러운. 근데 정신 바짝 챙기고 대처하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이 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상당히 속상한 하루의 기준이 되지만 글로벌 시장 동향 또 우리 주력주가 연동될 수 있을까의 기준 그리고 종목군들 업종군들 별로 놓고 봤을 때 해서 가장 뭐 어찌됐건 핫한 거는 방산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뭐 완전히 끝인 거고 걔는 2차 전지 완전히 배제하시고 바이오 쪽은 좀 주의를 많이 하시고 주의를 지금으로서는 접근 범위 가져가기 힘겨워요. 주의를 좀 하시고 꼭 본다면 저는 알테오전 정도에서 프로그램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정도 수준에서만 볼 겁니다. 그 정도. 일단 방사는 이번 주까지 보고 이번 주까지 흐름에서 수급이 월등하거나 거래가 월등히 터지지 않는 한 밋밋하고 횡보 내지는 거래대금 둔화되면서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메타방은 정리해야 돼. 손실을 보고라도. 그리고 전체 기준에서는 포트폴리오 주력에서는 뺄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변동성 공략 기준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정리를 하고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정의원님들 모두 또 새로 오늘 또 가입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이렇게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이제 뭐 메인 화면에
디자인도 이제 좀 바꿔놨고 그렇게 해놨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이것도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175회차 잘라서 올린 부분들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일 거 너무 촘촘하게 안 잘라도 된다 이 기준.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부터 기초 교육까지 그리고 2차 전지 뭐 작년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작년에 아글아글 쓰고 매도하십시오. 차익 실현 이제는 완전히 차익 실현 끝내야 됩니다 했던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기준 그리고 이것도 화면이 안 나오는 거라 이건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셔서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좋아요도 누르시고 나 검색기 주세요. 그럼 검색기 이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인종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 기준에서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됐죠?